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참 다사다난한 삶을 사셨던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참 인생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웃을 날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두 딸과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우리 첫째 딸이 최근 우리한테 일어났던 일을 우리만 알고 있기는 아깝다며 널리 알리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최근에 우리 집에 일어났던 일들은 한순간의 사건이라기보다는 남편과 제 인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는데요. 서울에서 태어난 우리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골목에서 같이 뛰어놀고 서로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사이였어요. 남편의 집은 파란 철로 되어 있는 큰 대문이어서 친구들끼리 밥 먹고 파란 집 앞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남편의 이름은 재형이고 어릴 때라 재형이라고 부를게요. 재형이네 집은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집에 계셨고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동생이었고 우리랑 나이가 3살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놀면 재영이 동생이 자기도 껴달라고 해서 깍두기로 껴서 같이 놀기도 했었어요. 재영이 아버지는 덩치가 되게 크셨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셨는데요. 되게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말투도 거침없으셨지만 우리를 보면 맛있는 과자도 잘 사주시고 몸으로 한 번에 여러 명을 들며 놀아주셔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특히 집에 남자 형제가 자식으로 있으니까 저나 여자인 친구들을 보면 공주라고 부르시며 과자도 잘 사주시고 예쁘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 집은 공무원인 아버지와 집에서 계셨던 어머니, 그리고 7살 차이가 나는 언니 밑에 제가 있었어요. 언니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라 언니가 친구들과 놀 때 저는 당연히 끼지 못했고 저는 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였는데 거기서 형부를 만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언니를 잘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거나 언니가 형부와 조카들을 데리고 집에 오면 반가워서 가지 말라고 떼를 쓰곤 했었죠.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에 되게 올곧으신 분이었기에 어릴 땐 재영이 아버지와 노는 게 더 즐거워서 재영이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하지 않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 파란 대문집으로 몰려가 놀곤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가려고 친구들과 재영이 집 앞으로 갔는데 아무도 집에 없어서 이상했었죠. 재영이 어머님도 동생도 재영이도 아무도 없어서 친구들끼리 지각할 수는 없으니 그대로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결국 재영이는 그날 등교를 하지 않았고 대신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영이 아버지랑 동생이 새벽에 갑자기 사망했으니까 재영이 학교에 오면 다들 위로해줘. 혹시라도 재영이 놀리거나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아무리 어려도 사망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알 수 있었기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공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했는데 엄마는 이미 동네 주민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제가 도착하자 옷을 갈아입히고 저를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셨어요. 갔더니 재영이 어머님은 쓰러져 있었고 재영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재영이를 끌어안고 다 괜찮다고 계속 등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날 잠드는데 머리맡에서 아빠와 엄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애들하고 마누라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해?
재영이도 참 안 됐어. 하필 막내가 울어서 데리고 나갔다던데 둘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그 망할 놈은 잡혔대? 부모님이 하셨던 말을 종합해보면 그날은 재영이 아버지가 운전하러 나가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재영이 동생이 출근하는 아버지를 보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졸라서 어차피 학교 갈 나이도 아니었으니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재영이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에게 최고의 아빠였고 종종 재영이와 동생을 태우고 운전을 하기도 하셨어요. 워낙 운전을 잘하셔서 한 번도 사고 난 적도 없었고 조심히 운전해서 동네에서 잔치를 하거나 다른 지역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재영이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으실 만큼 잘하셨기 때문에 그날도 재영이 어머님은 그런 막내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람 때문에 트럭은 달리던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재영이 아버지와 막내는 사망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재영이 어머님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셔서 재영이는 동네에서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며칠 있었는데 그 전까지 밝고 예의 바르고 인사도 잘해서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던 재영이는 급격하게 말수도 없어지고 표정도 없어졌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재영이가 안타깝다고 재영이 어머님이 정신을 차려서 재영이를 혼자 키울 때도 반찬도 많이 가져다 주시곤 하셨습니다. 재영이 어머님은 그 뒤로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니까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는데요. 동네 사람들 다 사정을 아니까 시장에 있던 어떤 국밥집에서 일을 시켜주셨어요. 결혼하고 줄곧 집에만 계셨던 분이라 일하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때 어렸으니까 재영이를 볼 일이 더 많았는데 밝았던 재영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했어요. 다들 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 재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왕따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동생과 아빠를 잃은 재영이는 상실감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재영이는 사춘기가 오면서 살짝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밤늦게까지 형들과 어울리고 담배도 피우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떨어져 나갔고 그러면 재영이는 또 형들하고 어울리며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저만 옆에 남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재영이가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방황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재영이의 집과 우리 집은 가까이 있어서 그 집의 사정을 제가 친구 중에 제일 잘 알았는데요. 재영이 어머님이 아버지와 막내 아들을 잃고 아들에게 너무 심한 집착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죽을까봐 재영이 어머님은 항상 아들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셨는데요. 책가방을 뒤지고 입었던 옷의 주머니를 다 뒤집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재영이가 처음부터 저렇게 엇나갔던 것은 아니고 저도 그때를 기억하는데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와 재영이는 1학년 때는 되게 조용하게 공부하며 학교를 다녔는데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재영이 어머님은 학교까지 들어와서 재영이를 찾아냈어요. 학교 시간이 지났는데 왜 집에 오지 않냐고 엄마 미치는 거 보고 싶냐고 도서관에서 소리를 지르며 책을 바닥으로 던지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집에 오지 않으면 재영이 어머님은 학교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재영이를 찾아다녔고 그러다 보니 일하던 국밥집에서도 잘리게 되었습니다. 자꾸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일하다 뛰쳐나가니까 동네에서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직원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혼자 벌어서 아들을 키우는 게 힘들었는데 직장도 구하지 못하니 재영이는 암울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수도가 끊겨서 물도 나오지 않아 학교에서 씻고 우리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생활이 지속되었어요. 그런데도 재영이 어머님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는데 재영이를 깨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과 막내 아들을 한 번에 잃은 슬픔이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는지 재영이 어머님은 툭하면 지나가는 아저씨들을 붙잡고 재영이 아빠 하며 불렀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며 동네에서 미친 사람으로 통할 정도로 재영이 어머님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동네의 한수 어머님도 남편을 잃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분은 혼자 3남매를 키우겠다고 밤낮으로 일하며 돌아다녀서 동네에서 비교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것은 너무 슬픈 상황이지만 저 상태가 몇 년이 지속되니 주민들은 점점 재영이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 집에서만 재영이네 집안을 챙겨주게 되었죠. 엇나간 재영이는 점점 친구들에게도 포악하게 굴고 급기야 어디서 난 건지 오토바이까지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 생활은 지속되었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재영이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고 동네 경찰 아저씨들은 재영이 이름을 외울 정도로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못 살 정도로 집착하고 밖에선 갈 곳이 없으니 방황은 지속되었는데요. 그래도 저한테는 끝내 못 살게 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재영이를 보며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저러는 게 안쓰럽다고 일부러 집으로 잡아 끌고 와서 밥을 먹이셨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재영이는 급기야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처음으로 재영이를 찾아가서 책가방을 머리에 던지고 정신 차리라고 아버지랑 동생 죽었다고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냐고 울며 소리쳤어요. 너희 어머님 너만 보고 너한테 집착 심하고 그런 거 다 알아. 그래도 이렇게 막 살면 어떡해. 그럼 어떡하라고. 내 인생 이미 망했는데 어떡하라고.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너 진짜 왜 이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애들하고 어울리고 학교도 나오라고. 이미 자퇴서 제출했어. 그리고 나 진짜 엄마랑 못 살겠어. 자꾸 나를 보고 막내 이름 부르고 날 죽은 아빠와 동생 그들 대용으로 여긴다고. 재영이와 저는 골목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나중에는 재영이는 쭈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오열했습니다. 재영이의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아무도 비난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해요. 본인도 힘든데 엄마가 자기만 바라보니까 부담감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영이는 저에게 자기가 막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벌려고 자퇴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우는 저를 위로했어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그는 진짜 자퇴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밤낮 없이 일하고 번 돈은 다 재영이 어머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활비가 생기고 먹을 게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고 물을 쓸 수 있게 되니 어느덧 재영이 어머님은 점차 생기를 찾아갔어요. 그 전까지는 머리도 감지 않고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우리 남편과 막내 못 봤냐고 허망하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재영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 돈으로 미용실도 가고 파마도 하고 옷도 사입게 되었죠. 과일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 과일 가게에서 재영이 어머님이 오면 저리 가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제 돈 주고 사 먹으니 시장에서도 더 쫓겨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들 재영이를 손가락질하기 바빴는데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다 가져다 준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을 잘 뒀다고 어른들은 어머님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재영이 어머님은 재영이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는데요. 급기야 우리가 중학교 때 학교에 들어왔던 것처럼 공장 앞까지 가서 재영이의 퇴근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재영이는 그런 엄마를 보고 포기했는지 웃으며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랬어요. 그때 재영이가 저에게 돈이 도대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직 어렸던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자퇴한 재영이는 졸업장을 받지 못했는데 졸업식에는 참석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재영이를 반가워하며 그렇게 살면 된다고, 잘했다고, 어머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니까 졸업식에서 재영이는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부모님과 언니와 형부, 그리고 재영이까지 함께 찍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들어가서 회계를 배웠어요. 집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동기들하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재영이를 마주치고는 했어요. 공장에 다닌 뒤로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나 질 낮은 친구들과 아예 인연을 끊은 재영이는 친구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어서 시간이 남으면 재영이와 저는 같이 술도 마시고 가끔 한강도 갔습니다. 저도 신입생 때는 마냥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부와 언니가 이혼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게 지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 저에게 재영이는 옆에서 위로를 해줬다기보다는 그냥 제 옆에 있어 주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굳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제 사정을 잘 알았고 서로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되었지만 성인이 되고 제가 대학생 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가까웠고 동네 사람들이 진짜 대문만 열어도 아는 사이라서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요. 오히려 저와 재영이가 워낙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녀서 다들 둘이 대놓고 데이트해도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며 재영이와 저는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양가에 알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의 반대가 심했어요. 재영이 사람 착하고 성실한 거 알지? 재영이 자체가 싫은 게 아니야. 왜 내 딸이 홀시어머니, 그것도 아들한테 집착 심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집에 시집을 가냐 이거야. 멀쩡히 부모 다 있고 직업도 훌륭한 형부는 어떻고? 형부랑 언니 결국 이혼한다며. 내가 재영이가 좋다는데 왜 그래? 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재영이만 보면 엄마도 좋다고. 근데 문제는 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고.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으면 결혼해. 아빠가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요. 아빠도 반대해요?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아빠는 묵묵부답으로 눈을 감고 있고 엄마는 저보고 미쳤다고 재영이를 도와주라고 했지 언제 사랑해서 결혼하라고 했냐고 난리가 나셨어요.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재영이 어머님은 동네에서 소문이 좋지 않았거든요. 재영이가 공장에서 쉬는 날에도 출근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재영이가 쓰지 않고 엄마가 다 쓰고 다니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저런 아들하고 누가 결혼하냐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제가 된다니까 엄마는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재영이를 안쓰럽게 여겨서 집에서 밥도 먹인 적이 수도 없이 많고 엄마한테 돈을 다 가져다 주느라 옷도 매일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 재영이가 안타깝다고 하셨지만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게 우리 딸이라니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엄마를 당연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영이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고집을 부렸어요. 급기야 다른 지방에서 형부와 살다 이혼 얘기가 나오던 언니도 저한테 와서 아무리 그래도 재영이는 안 된다고 말리기 시작하고 친구들도 도대체 제가 뭐가 부족해서 재영이와 결혼하냐고 미쳤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어요. 재영이 어머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배신자라며 소리를 지르며 반대했는데 결혼 상대가 저라서 반대한 게 아니고 그냥 재영이의 결혼 자체를 반대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답게 재영이와 저는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따로 얻으려다 시어머니가 재영이가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저는 호적이 파일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살면서 화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쌀밥 먹여가며 키워놨더니
홀 시어머니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냐고 화를 내셨어요. 친정 엄마는 저보고 그냥 가라고, 저 집으로 가서 평생 살라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내쫓으셨습니다.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골목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딸이라고 엄마는 며칠 지나지 않아 시댁까지 찾아와서 반찬을 주고 갔습니다. 한동 내고 어차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었고, 나중엔 엄마도 가까우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전공이 회계라서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해 일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기를 가지니까 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회사에 출근하는 게 힘들어 집에 있게 되었는데, 사실 결혼하고 일을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기간이 그동안은 길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니까 시어머니와 같이 집에 있으니 자꾸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옷을 빨래하고 개고 있으면 우리 아들 옷에 손대지 말라고 제 손을 탁 치고, 요리하면 옆에서 우리 아들은 그거 싫어한다고 제가 한 요리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했어요.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 남편이 항상 자기 엄마가 안쓰럽다고 불쌍하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럴 때마다 티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더 다가가려고 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다 보니 시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집착이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집에 오면 마누라인 저보다 더 반가워하며 연신 쓰다듬었어요. 만약 1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에게 밖으로 가서 불러오자고 했고,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면 그새를 못 참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자다가 헛기침만 해도 문을 열고 들어와서 괜찮냐고 몸을 흔들며 잘 자는 남편을 깨우고, 콧물만 흘려도 당장 공장에 가지 말고 병원에 가라고 울면서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은 한숨을 쉬고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한 번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어머님이 안쓰럽다고 저보고 이해해 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을 제외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꽤 괜찮았는데요. 일단 저한테 굉장히 잘했고 우리 친정에도 너무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없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의 술 친구도 되어주었고, 제 결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우리 엄마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가서 안마도 하고 같이 반찬 손질도 하더라고요. 저도 하지 않았던 애교를 부리고 뭐 고장난 게 있으면 아빠보다 먼저 발견해서 고치고, 또 결국 이혼한 언니가 조카들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그 조카들과 어찌나 잘 놀아주었는지도 몰라요. 처음엔 남편이 집에 가면 엄마는 모른 척하거나 나가라고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저보다 남편을 더 반길 정도로 남편은 우리 친정집에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와도 남편 말대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두 눈 감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언니는 형부와 이혼한 이유가 시집살이 때문이었는데, 형부가 되게 잘 살던 집이라 언니한테 바라는 게 매우 많았습니다. 집안 행사도 많아서 제사가 1년에 20번은 됐던 집이었는데, 다행히 저는 시댁에 제사가 없었고 명절에도 부를 친척이 딱히 없어서 조용히 지나갔으니 그런 것을 보고 언니는 오히려 제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조카랑 저보다도 더 잘 놀아주니까 조카들은 이모부가 아빠보다 좋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우리 집에서 남편에 대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엄마는 나중엔 저에게 그렇게 반대했던 것은 잊었는지 재영이가 어릴 때부터 똘똘하고 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출산하고 딸을 낳았는데요.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재영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산후조리는 친정집에서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아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눈에는 남편밖에 없어서 제가 아이를 낳아도 오히려 시장 할머니들이 더 예뻐하실 정도로 아이를 안아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친정에서 우리 딸을 반기고 남편도 딸을 너무나도 예뻐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첫째가 3살이 되고 저는 둘째도 임신하게 되었는데 아직 임신 중일 때 남편이 저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사업을 해볼까 해. 갑자기 든 생각 아니고 예전부터 생각하던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떤 사업 말하는 거야? 꼭 해야 돼? 이제 둘째도 나올 텐데 그러면 나 혼자 공장에서 아무리 쉬는 날 없이 연장금으로 돈을 벌어도 모자라. 사실 지금도 내가 번 돈으로 어머니까지 넷이 살기도 빠듯하잖아.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은 시어머니와 우리 아이까지 감당할 돈은 아니라 친정에서 이미 끼니는 해결할 정도로 부족했어요. 친정도 언니가 이혼하고 조카들을 데려와 아버지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언니가 아이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시장에 가서 일손을 돕고 돈을 벌어와 겨우 사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둘째를 낳고 제가 일을 나갈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 입에서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업을 반겼던 것은 절대 아니고 웬만하면 하지 않길 바랬는데 사업해서 망한 사람이 주변에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업하다 망하고 빚이 생기면 그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진지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의지가 확고했고 이미 몇 년째 구상했던 거라 이미 실행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한창 공장이 많이 생길 때였는데 공장에서 공장으로 자재를 옮기고 중간에 상인들과 계약을 맺는 일이라고 남편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사실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안 돼! 네 아빠랑 재순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안 돼!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보 119 불러!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급기야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친정에서도 운전이 주가 되는 일이라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남편을 말렸는데 남편은 이미 거래처를 많이 알아봤다고 그럼 딱 1년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소식을 듣곤 동네에 남아있던 친구들도 저에게 우려를 표하고 시장에 과일을 사러 가도 사장님들이 저를 보고 그 집은 왜 이렇게 운전을 좋아하냐고 물으며 혀를 차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지만 과거에 붙잡혀 있기 싫다고 모두의 반대에도 사업을 결국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망할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력서를 몰래 써서 서랍 안에 고이 간직하고 돈을 한 푼이라도 모아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고 바로 말 그대로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웃으면서 돈다발을 건넬 때도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며칠째 지속해서 돈을 가져오니 드디어 믿게 되었어요. 살면서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지니까 저는 얼떨떨했고 한평생 평범하게 살아왔던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이면 몰라도 우린 아니었으니 너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일단 남편은 돈이 생겼으니 지긋지긋한 이 집을 벗어나자 해서 마침 옆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거기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친정에도 생활비로 돈을 주어서 언니가 밤새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친정 부모님은 갈비를 원 없이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대신 돈을 집에 올 때마다 이만큼 가져오니 시어머니의 집착도 전보다 덜 심해졌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주변 반응인데요. 주변에서는 잘 됐다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옆 동네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대놓고 빈정거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친했는지 알지 하며
자기가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도 셀 수 없었습니다. 연락한 지 너무 오래되어 얼굴도 가물가물한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애들을 키울 수가 없다. 부모님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 등 눈물 없이는 못 들어줄 사연들을 이야기하며 돈을 요구해서 곤란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네가 내라는 소리도 항상 들었고 언니도 조카들 학원을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힘들게 해도 저는 행복했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여유 있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시장에서만 옷을 샀었는데 이제 여유가 있으니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아이들에게도 백화점에서만 음식을 사 먹였어요. 집이 아파트로 바뀌고 그때 그 아파트에 부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호화롭게 여행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돈이 생기니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요. 무려 아파트에서 사귄 친구들에게 기분 내라고 호텔에서 식사도 하게 하고 여행 비용도 다 내주었어요. 저는 그래도 해외까지 갈 생각은 안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친구들과 미국 여행도 보내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의식주를 해결해도 저는 명품 가방에는 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모피코트와 진주 목걸이 그리고 명품 가방 같은 사치품에 관심이 너무 많아 백화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은 어릴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운전으로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나중에는 사무실을 차려 인력 고용도 하고 중개업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그게 날이 갈수록 더 잘 되었어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잠도 사무실에서 자며 사업을 키우는 데 집중한 남편이 참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우리 친정도 엄청나게 많이 챙겼는데요. 나중에는 친정 부모님과 언니와 조카들에게 집도 얻어주었어요. 어린 시절 받았던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며 남편은 그렇게 갚아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넓은 평수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여유가 있다 보니 굳이 제가 집안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부잣집 애들만 다닌다는 영어 유치원에 두 딸을 보내고 사교육에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영어 회화를 가르친다고 원어민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서 아이들에게 회화도 가르치고 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영어 캠프도 보냈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과학 실험이나 예체능도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게 하려고 저와 남편은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중학교 때 방황하고 고등학교를 자퇴했던 것이 컴플렉스였는지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게 사랑도 많이 주고 하고 싶은 활동도 다 시켰어요. 둘째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 유명 미술학원도 보내고 개인 교습도 집으로 강사를 불러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본인이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본 남편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빠였어요. 특히 아이들 생일이 되면 손수 파티를 열어 친구들도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도 직접 해서 주고 선물도 최고급으로 해주었죠.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어서 제가 오히려 말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본인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그랬던 건지 무조건 저에게 우리 딸들이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로 투자해주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첫째는 초등학교 내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며 공부를 잘했고 둘째도 어릴 때부터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영재학교에도 보내고 전 과목 과외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공부만 시킨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데리고 다니며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요. 어릴 때 가족과 함께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남편은 유독 가족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바다에도 놀러 가고 산에도 가고 캠핑도 가고 해외로도 많이 다녔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자라기까지 시어머니의 고생도 많았다고 시어머니한테도 효도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집착이 심했었는데 고급 아파트로 이사 오고 남편이 많은 돈을 주니까 친구들을 사귀어 집착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들밖에 모르는 건 똑같아서 저와 아이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고 아들을 낳지 않았다고 한 명 더 낳으면 그때는 아들이 나올 거라며 아이를 더 낳으라고 강요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두 딸로 만족하고 아이를 더 낳지는 말자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고향 친구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참 많이 말렸는데요. 그래놓고 그때 저한테 자기가 꼭 결혼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냐고 어떻게든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싫지는 않았고 그냥 그저 웃겼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사가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남편의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망하고 나니까 그건 그냥 놀라고 마는 상황이 아니고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던 날이었고 백화점에 가서 새로 나온 신상 모피 코트를 입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아직도 남편이 퇴근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전화를 연신 걸었어요. 제가 이미 5번도 넘게 걸었다고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본인이 직접 남편의 생사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어요. 그것을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저도 아니까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전화는 받지 않아도 되니 시어머니 전화는 받으라고 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화를 3번 이내 받지 않으면 하도 난리가 나는 분이라 웬만하면 시어머니 전화를 다 받는 남편이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난리를 치며 남편을 찾으러 가겠다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 하필 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고 겨우 말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 있었고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수건을 가지고 왔는데 남편은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니 소리를 지르며 급기야 바닥을 굴러다녔어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남편을 알았던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저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던 남편이 저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나와서 아빠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남편은 그저 눈물만 흘리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직감이라고 하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무슨 일이 나도 크게 났다고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현듯 그동안 남편이 요즘 잠자는데 악몽을 꾸는 듯 낑낑대고 자다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던 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모피코트를 벗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말하라고 다그치고 딸들은 저를 바라보며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일단 씻고 말하자고 끌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말하라고 하고 그 옆에서 딸들은 할머니 그만하라고 옆에서 말리고 아비규환이었죠. 막상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꼬꾸라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니까 말해봐. 왜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아니, 그니까 왜 미안해. 괜찮아. 우리 부도 났어. 완전히 망했어. 우리 가족들하고 직원들 어떡해? 나 진짜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묻지 못하겠고, 현실로 느껴지지 않고 꿈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엉엉 우는 남편을 두고 저는 허망하게 밖을 바라보니 비가 천둥을 치며 무섭게 내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들어봤더니 남편의 거래처들이 경기가 좋지 않아 줄줄이 망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했고 오히려 회사는 망한 것을 넘어 믿을 수 없는 빚도 잔뜩 쌓이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밖에 있는 시어머니를 부르고 친정 부모님을 부르고 딸들은 언니한테 맡기고 급하게 가족회의를 열었지만 바뀌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집을 팔아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오는 것까지는 막았으나 억대가 넘는 빚의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집도 팔고 언니네 집도 팔고 반지하로 이사까지 가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든든한 뒷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전혀 아니었고 평범하디 평범한 은퇴한 공무원인 아버지와 평생을 주부로 살았던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 돈으로 살고 있었으니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언니도 형부와 이혼하고 혼자 사는 마당에 우리를 도울 수는 없었고 진짜 막막하다는 단어가 있다면 이럴 때 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회상하자면 잘 살던 동네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변두리로 이사왔고 60평이 넘던 아파트에서 반지하로 가게 되었죠. 집에 가정부를 두며 생활했던 저는 제가 마트에 가서 돈을 벌어야 그나마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친한 친구들을 다 그대로 두고 낯선 환경으로 오게 되었죠. 다니던 학원은 당연히 다닐 수가 없었고 특히 둘째는 미술을 하던 아이였는데 미술학원도 못 가고 혹시 몰라 배우고 있던 불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만큼은 최고로 해주자고 다짐하고 잠도 자지 않고 일했던 남편은 눈앞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접으라고 말하게 된 거죠. 둘째는 집이 좁아져도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도 다 괜찮은데 자기는 미술에 대한 꿈은 접고 싶지 않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아이한테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고 첫째는 그런 둘째에게 네가 지금 그럴 때냐고 핀잔을 주며 우리 집 망했는데 미술이고 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첫째를 보며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런 가난에 대한 고통을 평생 모르고 살길 바랬는데 현실은 잘 살다가 못 살게 되었으니 그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은 그래도 아버지 연금이 있으니 그걸로 어떻게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셨는데 사실 모자라도 너무 모자랐고 저는 마트에서도 일하고 식당에 가서도 설거지도 했습니다. 사모님 소리를 듣다가 그렇게 되니 비참하기 짝이 없었고 여유롭게 살던 생활 습관이 있으니 그렇게 없이 살게 된 우리 가족이 낯설었어요. 어릴 때 평범하게 살았으나 그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는데 이런 가난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사업이 망하고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다 깨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소주를 물처럼 마시고 저한테 일어나서 잘 때까지 미안하다는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밉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봤는데 항상 자기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남편이 처한 상황들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사정을 듣고 어릴 때 친구들은 괜찮냐고 연락이 왔는데 진짜로 하는 걱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진정성 있는 걱정과 위로여도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성공했다 망하게 된 전 과정이 그저 그들에겐 이야깃거리고 술안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 망상이라고 생각해도 할 말이 없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일부러 동네와 예전에 잘 살던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버스를 타고 멀리 가서 다녔습니다.
어쩌다 길에서 첫째 원어민 과외를 같이 하던 엄마를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바로 뒤돌아서 도망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위로한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당장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위로를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걱정은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가 힘든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은 특히 아이들이 자기처럼 엇나갈까봐 그걸 많이 걱정했는데요. 본인이 아버지를 잃고 가게가 힘들어져서 방황했으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딸들은 저한테 과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착한 아이들이라 첫째는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둘째도 갑자기 미술을 못하게 된 것에 처음에는 당연히 불만을 표출했으나 나중에는 묵묵히 공부에 전념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생각해서 가끔 공장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식당에 나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우리를 안타까워하며 아버지는 연금을 받아도 저처럼 일자리가 생기면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요. 그 돈을 다 우리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눈물이 나서 참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억지로 제 주머니에 넣으며 그동안 우리 남편이 당신들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이걸 안 받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도 제가 갑자기 일하러 밖에 나가니까 연신 눈물을 훔치며 반찬을 가져다 주고 적금을 깨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남편이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할 때 그 적금으로 막았는데 남편은 너무 죄송스럽다고 한동안 우리 부모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힘들어도 버티려고 서로 힘을 주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아끼고 아껴도 원금조차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 한숨을 쉬며 일하는 우리에게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나가서 일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적어도 돈을 요구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시어머니는 우리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때 해줬던 것을 그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들과 모피 코트만 팔아도 어느 정도 빚이 해결되었을 텐데 저걸 팔 바엔 자기를 죽이라는 시어머니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녀는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며느리는 평생 처음으로 마트에 나가서 일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도 계속 자기는 모임이 있다고 돈을 달라고 했어요. 반지하로 이사간 것도 본인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예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속여 택시를 타고 그곳에서 내리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발 그만하라고 말해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참고 참다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우리 형편이 괜찮았을 때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를 미국 효도 관광을 보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이번에는 1,000만 원짜리 유럽 효도 관광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친구들과 이미 가기로 했고 다들 자녀들이 돈을 주는데 당연히 자기도 가야 한다고 돈을 요구했어요. 누가 보면 우리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돼요. 빚이 너무 많아서 돈이 생기면 갚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엄청난 배신감을 받은 건지 갑자기 옆에 있던 휴지각을 제 얼굴에 던졌어요.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네. 돈 내놔! 마침 그 모습을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발견했고 남편은 바로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잘하던 효자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저렇게 휴지값을 던지는 모습을 직접 보니 참을 수가 없었던지 제 앞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애들 학원도 못 보내는데 무슨 여행이야.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다 필요 없어.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싸우고 저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신으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깨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집안이 이상하게 고요해서 돌아보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되어 일어났길래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모른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마트에 일하러 갔다 왔더니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어머님은? 어디 가셨나 봐? 아직도 안 들어오셨네? 없어.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쳐다봤더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글쎄 섬에 놓고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는데 저는 도저히 남편을 비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계속 돈을 달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얼굴만 보면 돈을 달라고 하며 자꾸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시동생을 말하며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생각만 해도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기도 그 둘을 뒤따라 가겠다고 하니 남편은 본인이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생필품은 남겨놨고 아는 분이 있어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재기하기까지는 거기에 두겠다고 하고 저한테도 앞으로 살만 해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효자였던 남편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제게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옆에서 저희를 괴롭게 하는 시어머니가 없으니 더욱 박차를 가해 열심히 일해 결국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남편은 망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켰어요. 물론 예전처럼 판을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소하게 월급쟁이 정도만 벌고 있는데 저희는 이 정도로도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남편은 잠도 안 자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자문을 열심히 구했고 저는 묵묵히 그런 남편을 도우며 생활비를 벌었죠. 처음에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도 연금에서 일정 부분을 매달 보내주셨고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으니 희망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빚을 몽땅 갚았을 때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멍했어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면 다들 신나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와 남편은 진짜 그냥 허탈하기도 하고 멍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계속 확인했더니 진짜로 빚이 없다는 소리에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도 계속 마트와 공장에 가서 일하며 조금이라도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딸도 시기를 살짝 놓치긴 했지만 다시 미술을 시작했고요. 친정 부모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까지 너무나도 많이 고생했다며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특히 엄마가 저보다 더 많이 우시며 인생이 뭐 이리 쉬운 게 하나도 없냐고 하셨죠. 언니도 저 덕분에 심심하지 않아 좋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섬에서 꺼내서 시골의 경치 좋은 곳에 살 수 있게 집을 따로 얻어주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다시 평범하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세요. 남편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것을 알면 분명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할 거라고 저한테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대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빚쟁이가 집을 찾아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가끔 보러 가고는 하는데 웃긴 점이 있다면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직도 모피코트와 진주 목걸이, 명품 가방 및 스카프를 그대로 시골에 전시해 놓고 계세요. 절대 팔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계신 게 어디냐고 얘기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힘들었을 때 우리 부부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은 바로 양가 부모님의 건강이었어요. 누구라도 병에 걸리면 당장 병원비가 없으니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양가 부모님 다 아프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걱정 없이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지금은 그래서 평범하게 빚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연을 제보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저도 참 좋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다들 즐겁게 들으셨나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부부를 생각하며 잘 살다가 망해서 인생의 극과 극을 체험한 사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힘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시어머니도 곧 찾아뵙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찾아뵈려고 합니다. 두 딸과 남편과 함께하는 지금이 저는 참 행복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한 인생 살기를 바랄게요. 그럼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